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자통신 이상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올렸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문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댓글,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댓글은 제가 미처 모르던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아주 현실감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다른 영상에도 아주 전문적인 그 현장 이야기를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현실 말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저랑 같이 형틀 하시던 대부님께서도, 이분이 좀 젊으신 분이에요. 나이 제한 때문에 불법 외노자, 합법 외노자에 밀려서 이제 일 못하시고 바깥에서 폐지 죽고 계시다. 이게 현실입니다. 힘 있으실 때는 자식 먹여 살린다고 몸 혹사하고 이제 늙어서 기술이 있어도 상가 원룸 현장만 다닐 수 있는데 이제 이조차도 못하고 건설 불황으로 잡부로도 일 못합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제가 현역 기자 생활할 때 이 현장을 좀 취재했을 때 당시에 이미 건설 업계에 계신 한국인 기술자들의 연세가 이미 거의 10년 전인데요. 60세가 다, 막내가 60세가 넘으셨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형 건설사 위주의 건설 현장은 다 외국인이 장악했기 때문에 10년 전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한국인들은, 기술이 있는 분들이 다 여기처럼 이렇게 뭐 원룸 현장, 조그만한 그 동네 공사 요런 데밖에 못 다닌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몸 혹사해 가면서 몫으로 돈은 처자식한테 쓰고 이제 박스 줍고 계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심지어 그 대부님은 기계체조도 하시고 몸 상태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이 현장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민 고용의 제1전선은 생산 현장이거든요. 생산 현장, 공장, 뭐 중소기업 말할 것도 없고, 이 생산 현장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국민이 계속 밀려서, 밀리면은 계속, 예컨대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뭐 40, 50대 아주머니들이 뭐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경쟁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연세 드신 분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조차 또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가보면 정말 허리구부정하고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마트나 뭐 월마트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은 아예 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다 페이지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분 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있는 데는 60명이 태국 불체자인데 한 달에 무세금으로 370씩 가져가고 회사는 주유수당을 주에 500만 원씩 세이브합니다. 같이 죽어봅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밑에 아니 왜 알면서 신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맨날 부글부글 하지만 신고하면 제 직장도 날아갑니다. 보고도 뭐 못 본 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400 받으면 8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390을 받아간다. 제 지인도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중소기업 다니는데 필리핀 애들은 한 몇 년 일하면 본국에 집을 짓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몇 년 일한다고 한국에 뭐 집을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은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필리핀 애들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월 50만 받아도 아주 큰 돈이더라고요, 자기들한테는. 근데 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제 지인도 필리핀 애들이 주말에 자전거 타고 이런 취미 활동하면서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취미 활동하고 본국에는 또 집을 짓고, 그리고 여기는 숙식이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베트남 와이프를 둔 또 지인도 예전에는 이 한국 남편의 월급이 그래도 베트남 와이프보다 상당히 높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남자 체면이 섰는데, 아니 요즘은 금방 온 베트남 여자들도 조금만 연장하고 이러면 남편보다 월급이 뭐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받으니까 남편 보고 집에서 애 보고 자기가 가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업하다 실직하다가 막 다른 골목에 몰린 가정들이 힘든 육체 노동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실은 외노자들, 불체자들과 생존 경쟁을 해야 되니,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어느 나라든 어떤 이런 현장 서빙이나 뭐 건설 현장들은 사회 취약계층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이런 일자리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외국인들하고 저임금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1990년 최소 중반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2000년 들어오면서는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사실상 그냥 방치를 해버렸잖아요.
이 자국의 취약계층들을 외국인 노동자하고 무한 경쟁으로 그냥 몰아넣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고용정책만큼은 정말 엄격하게 펴거든요. 일자리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경제신문 하단에 외국인 노동자 1만 명 늘린다는 게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1만 명 겨우. 우리나라는 한 건설 현장에 막 1만 명씩 때려 넣잖아요. 1만 명 늘리는데 이 인원을 어디 배정한다는 게 딱 나와 있었어요. 자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이 각국이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뭐 누누이 말하지만 통계도 없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와서 일하는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어디 뭐 불법 체류자 몇 명인가 알려고 출입국 관리소 전화하면은 한 10년 동안 맨날 20만에서 25만이래요. 2000년대 초반에 전화해도 20만. 2010년대 전화해봐도 20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외국인이 100만 명, 200만 명씩 늘어났는데. 2000년 초반에 외국인 100만 명 시대라고 했거든요. 2010년에 200만 명 시대. 지금 300만 아니에요. 10년에 100만 명씩 늘어났는데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맨날 20만에서 고정이 돼 있나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지금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하는지 정부 통계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일부 샘플 조사한 그걸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어떤 뭐 기사나 이런 거 쓸 때 정말 답답한 현실이죠. 자, 아까 그분인데요. 예,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8년 썩으면서 현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골조 쪽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형틀, 아파트 지하 대마팀 전부 중국이랑 동남아가 다 먹었고 팀장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뭐 철근 대마팀 전부 동남아, 심지어 전기 골조, 뭐 설비, 벽지, 아파트 내장, 타일 전부 중국이나 동남아라는 거죠. 그리고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현장에 60대 넘으면 교육도 안 시켜줍니다. 웃기는 거는 한국인은 교육을 떨구면서 불법 베트남이나 뭐 중국인들 이런 애들은 또 안전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불법이란 내국인 임금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이것도 문제인 게요. 요 미세한 단가 차이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한국인을 안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이게 건설 기간이 1년, 2년 되면은 이게 또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만 원만 차이 나도. 이런 얘기도 제가 현장에서 옛날에 취재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잡부일마저도 외국 애들이 치고 들어와서 자리 없습니다. 인력 사무실 가보면 젊은 친구들 엄청 많아요. 먹기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형틀이나 기술직 들어가려고 하면 인문의 벽이 상당히 높다. 단가 문제도 있고 불법 애들 때문에 팀장도 전부 중국인들이 잡고 있어서 이거 참 들어가서 배우기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30대가 많이 몰리는 이쪽도 뭐 중앙아시아, 러시아 애들이 치고 들어와서 한국 애들이 경쟁이 장난 아니다. 예, 여기는 노조도 중국인 교포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불법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돈 모아서 본국에 가면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집을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재벌급 부자가 됩니다. 한국인이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죠. 내가 91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3D 업종에서 일했는데 그때 외국인 노동자 없던 시절이다. 먹고 살만 하니까 힘든 일 안 하는 거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90년대 군에 가기 전에 혹은 군에 갔다 와서 이때 이 현장 노가다 알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한 달만 하면 대학 등록금을 벌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 주택 200만 호 건설이 한창일 때 정말 자고 나면 임금이 막 올랐습니다. 어제 2만 5천 원 받던 현장 오늘 가면 3만 원 되고 저쪽 현장은 4만 원 주네. 저쪽 콘크리트 가면 6만 5천 원 준대.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 철근 결속만 해도 그냥 7만 5천 원 받았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내국인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현장 소장들이 야, 왜 대학 굳이 나오려 그러냐. 여기서 한 10년만 하면은 돈 엄청나게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현장 관리 소장들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월급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 더 높았어요.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힘든 일을 오래 할수록 임금이 높아야 돼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미국은 건설 현장에 외국인 안 씁니다. 법으로 이게 다 벌써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얼핏 들으면 옳은 얘기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식당일 하는 내국인 시급 2만 원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요? 이게요, 제가 이 얘기 한 게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을 놓고 보니까 당장 그러면은 외국인 쫓아내고 한국인 임금 더블로 줘서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안 오게 계속
조금씩 이거를 조정을 해왔어야 돼요.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원정주의, 동정주의, 뭐 외국인들이 우리 힘든 일 안 하는 거 해주는 고마운 사람 이걸로만 하고, 당시에 2000년도에 뭐 교회마다 외국인을 돕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럼 뭐 힘든 일을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불법 체류자가 불법인 상태를 연장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난 나가기 싫다. 도와줄게. 그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불법인 사람을 계속 한국에서 불법인 상태로 연장하는 걸 도와주는 게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단체마다. 그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0년대만 해도 자고 나면은 임금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나름의 적을 합니다.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뭐 자동화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싸그리 그냥 외국인으로 일명 3D를 다 채우니까, 얘기했죠. 완전히 열악한 그런 성냥공장, 가발공장까지 이제 다 돌아가요. 한국에서. 그래서 다이소 가면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1,000원짜리 제품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못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개성공단에 그 기업들이, 김정일이가 예전에 그렇게 폐쇄를 하고 난리를 쳐도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고 또 몇 년이 지나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인건비가 그냥 뭐 몇백 불 안 되니까. 그리고 파는 거 그 몇백 배 남겨 먹으니까 그냥 노다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들이 그 저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렸는데 그거 만다고 시설 투자하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이걸 전환을 하겠어요. 정부도 당장 중소기업이 징징징거리니까 그냥 외국인만 계속 늘어온 거 아니에요. 예전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중소기업인가 뭐 소상공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외국인 좀 더 풀어주세요. 사람 못 구합니다. 그게 첫 마디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징징거리면 다 들어주잖아요. 이분 말씀처럼 당장 예컨대 외국인 내보내고 그럼 2만 원 주면은 자영업 못 돌아가죠. 이제 경쟁력이 다 그 가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려 30년 가까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정부에서 진짜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한국인 고용할 때 계속 어떤 식의 인센티브든, 뭐 여기 어떤 댓글에 보니까 뭐 한국인 몇 명 고용에 외국인 티오 몇 명 주고 이런 얘기 있던데, 뭐 그렇게 하든, 아니면 한국인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진짜 뭐 현찰로 얼마씩 꼽아서 당분간은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게 맞추든,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서서히 경쟁력을 갖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낮아졌어요. 너무 낮아요. 200 받고 대한민국에서 못 삽니다. 이제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힘든 일 공장에 못 가죠. 어차피 다 최저임금인데, 어차피 최저임금 받는데 뭐 한다고 공장 가서 일을 해요. 물류산업 가보세요. 그 월 50 더 받으려고 그 밤에 일할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50을 더 줘도 그렇게 그 힘든 야간 일을 하겠다고 줄을 섰는데, 낮에 일하면 최저임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월 200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정말 문제예요. 지금은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상황이 예컨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시설 투자할 때 도와주고 대신 한국인 고용을 하는 조건을 건다든가, 뭐 청년 한국인을 고용했을 때 월 얼마를 맞춰둔다든가, 특히 뭐 결혼한 부부가 생산직에 있을 때 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한국인을 늘리고 육체 노동을 해서 내가 굳이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돈 더 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 안 갑니다. 뭐 한다고 갑니까? 시간 아깝게. 예전에 제 친구가 50 먹고 이직을 하니까 140을 줍니다. 140. 그나마 이 친구가 운전을 하니까 써준 거예요. 다 외국인인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무리 10년 전이지만. 자,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부실 시공이 일어나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장 소장이나 현장 핵심 세력에서 자기들이 먹을 최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단가가 높은 한국인을 쓰기보다 자기 말 잘 듣고 단가가 조금이라도 적은 외노자를 대고 쓰고 자기들은 회사의 원래 인력 단가를 내려받아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늘어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